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늦은 오후, 박은혜 여사는 경기도 양평의 낡은 단독주택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은행잎이 할 일 없이 흩날리는 마당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희끗희끗한 파마머리,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 특유의 단정함이 배어있는 옷차림.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자식들은 모두 재살기 바빠 왕래가 뜸해진 지금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다.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금반지가 창밖의 스산한 햇살에 희미하게 빛났다. 남편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나지막한 혼잣말이 적막한 거실에 울렸다. 대답 없는 물음은 언제나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다. 활기 넘치던 교정, 아이들의 웃음소리, 동료 교사들과의 따뜻한 대화는 이제 아득한 꿈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 나갔다가 동갑내기 친구 김영감의 성화에 못 이겨 스마트폰을 장만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외에는 쓸 줄 아는 기능이 거의 없던 그녀에게 신세계가 열린 듯했다. 특히 손녀 지수가 깔아준 SNS라는 것은 묘한 매력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엿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몇 년 전 지리산 등반 때 찍었던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가을을 사랑한 남자와 함께라는 짧은 글귀도 덧붙였다. 며칠 뒤 낯선 이름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해외 파병 중인 50대 초반의 군의관이라고 했다. 박 여사의 프로필 글귀에 깊은 감명을 받았노라며 자신도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고, 특히 한국의 가을, 하늘과 낙엽을 그리워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다. 이런 걸 왜 나한테 보내나 싶어 답장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의 메시지는 꼬박꼬박 도착했다. 그의 글은 한편의 시처럼 감성적이었고 말투는 정중하고 따뜻했다. 여사님의 글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먼 타국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만 여사님처럼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분과 대화할 수 있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저도 센서의 글을 읽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김민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박 여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박 여사가 좋아하는 오래된 시 구절을 보내주기도 했고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풍경이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도용한 이국적인 사진들을 보내주기도 했다. 박 여사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수나 영화 이야기를 하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맞장구를 쳤다. 그의 세심함과 다정함에 박 여사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어느새 김민주는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여보, 나에게도 봄이 다시 오려나 봐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김민준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박 여사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수줍게 속삭였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군복 입은 중년 남성의 강인해 보이는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가 박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을 키다리 아저씨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라고 소개했고 가끔은 전쟁터의 참혹함과 인간애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글을 보내 박 여사의 존경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녀는 김민준을 민준 씨라고 불렀고 김민준은 그녀를 나의 뮤즈, 은혜 씨 또는 내 마음의 안식처라고 불렀다.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는 박 여사의 말에는 이곳은 군사지역이라 통신 보안이 엄격해서 영상통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교묘히 피해갔지만 대신 감미로운 목소리로 녹음한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곤 했다. 박 여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그가 정말 자신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올 무렵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김민주는 박 여사에게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은혜 씨, 파병 임무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박 여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찾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신이 돌보던 현지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상을 입어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 군 지원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당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박 여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은혜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300만 원만 있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망설였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말과 당신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며 어려운 학생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녀였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달려가 얼마 전 자식들 몰래 노후 자금으로 부어두었던 적금을 해약했다. 손이 떨렸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과 김민준의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돈을 붙였다. 돈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받은 김민준은 감격에 겨워하며 박 여사에게 수없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은혜 씨, 당신은 천사입니다. 당신 덕분에 한 생명을 살렸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박 여사는 자신이 정말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동시에 그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김민준의 요구는 더욱 대담해졌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이 파병 활동 중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비자 문제와 항공권 문제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어떤 날은 함께 파병 나온 동료가 어려운 일에 휘말렸는데 자신이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곤경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져갔다. 500만 원, 1000만 원, 나중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 박 여사는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예금과 자신의 퇴직연금까지 끌어다 썼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김민준은 그때마다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고 박 여사는 그의 가머니설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 그는 돈을 받은 후에는 어김없이 은혜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날이 곧 올 거예요. 라며 희망을 심어주었다. 박 여사는 때때로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래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김민준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달콤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은혜 씨,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건가요?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요? 그의 서운함 섞인 질책에 박 여사는 오히려 자신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고 서둘러 의심을 거두고 그의 말을 믿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미 김민준이라는 거미줄에 단단히 얽힌 나비와 같았다. 주말이 되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녀 지수가 할머니 댁을 찾았다.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는 어딘가 수척해 보였고 평소와 달리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밤늦도록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지수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할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아니다, 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박 여사는 얼버무렸지만 지수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지수는 우연히 할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민준 씨, 정말 그 돈만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알았어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불안해 보였다. 김민준? 누구지? 지수는 인터넷에 김민준 군의관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지만 뚜렷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로맨스 스캠, 해외 파병 군인 사칭 사기와 같은 섬뜩한 검색 결과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지수는 할머니 몰래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살펴보았다. 김민준이라는 남자와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 할머니가 그에게 보낸 수천만 원의 송금 내역, 그리고 김민준이 보낸 정체불명의 군인 사진들과 달콤한 약속들.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수는 어렵게 할머니에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김민준이라는 분한테 돈 보내신 적 있으세요? 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할머니, 그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닐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비슷한 수법으로 돈 뜯어내는 사람들이 많대요. 박 여사는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아직 어려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은 할머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돈 노리는 거라고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박 여사는 완강했다. 이미 김민준의 말이라면 콩으로 배주를 сед다 해도 믿을 기세였다. 지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대로 할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할머니를 설득하고 그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날부터 지수의 비밀스러운 추적이 시작되었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 몰래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뒤져 김민준과의 대화 패턴, 그가 보낸 사진들의 출처, 송금 계좌 정보 등을 꼼꼼히 수집했다. 김민준이 보낸 사진들은 대부분 오래전 해외 뉴스나 개인 블로그에서 도용한 것들이었고 그가 사용한 해외 계좌 역시 이미 다른 금융사기에 연루된 적이 있는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수는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사이버 범죄 전문가나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단체에 익명으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김민준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이제 그는 박 여사에게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며 한국에 돌아와 함께 살 집의 계약금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규모 사업 자금 명목으로 무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일만 성공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당당하게 박 여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평생 그녀를 여왕처럼 모시겠다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다. 박 여사는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그리고 이제는 홀로 남겨진 이 낡은 단독주택뿐이었다. 김민준과의 달콤한 미래, 그가 약속한 행복한 노후를 상상하며 박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현실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김민준이 만들어낸 환상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지수는 할머니가 은행 대출 상담 예약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다. 김민준이 보낸 군인 사진과 원본 사진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 그가 사용한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로 여러 차례 신고된 내역, 비슷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기사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민준이 보낸 군인 신분증 사진이 포토샵으로 조악하게 합성된 것임을 밝혀낸 분석 자료까지. 다음날 아침 박 여사가 은행에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고 있을 때 지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할머니 앞에 섰다. 할머니, 잠시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 여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나 지금 바쁘다. 나중에 얘기하자. 안 돼요, 할머니. 지금 꼭 하셔야 할 얘기예요. 지수는 단호했다. 결국 박 여사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차분하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이라는 인물의 정체가 얼마나 허황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가 할머니에게 접근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그 사람을 모함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지? 그녀는 지수가 내미는 증거 자료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책상 위에 펼쳐진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김민준의 얼굴 사진 옆에 놓인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합성된 원본 사진, 그리고 사기꾼 김민준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수많은 인터넷 게시글 캡처 화면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특히 조악하게 합성된 군인 신분증 사진은 그녀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사진 속 김민준의 얼굴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이름과 계급이 적힌 부분의 글씨체도 미세하게 달랐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작은 의심들이 한꺼번에 실체가 되어 그녀를 덮쳐왔다.
김민준이 늘 영상통화를 피했던 이유, 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끝없는 돈 요구. 할머니, 이래도 그 사람을 믿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수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박 여사의 가슴에 꽂혔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한낱 사기꾼의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그러다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며 격렬하게 오열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며칠 동안 박 여사는 식음을 전폐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밤새도록 흐느끼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지수는 그런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억지로 음식을 권하거나 말을 걸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할머니가 슬픔을 충분히 토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가끔 할머니의 방문 앞에 따뜻한 차나 죽을 가져다 놓으며 작은 쪽지를 남겼다.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박 여사는 수척해진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어딘가 체념한 듯 혹은 작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내가 어리석었다. 정말 바보 같았지. 지수는 말없이 다가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할머니의 착한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박 여사는 손녀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오후 박 여사는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양평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았다. 그동안 김민준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지수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다. 담당 수사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박 여사의 진술을 들었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겠지만 피해 금액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 여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돈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그저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